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인데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파트 1 회사 개요부터 시작해서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설립일자는 1983년 11월 28일, 올해로 약 한 38, 9년 정도 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로부터 12년 뒤인 1995년 8월 18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업이고, 또 하나는 해외 자원 개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도시가스 공급업을 보면은 LNG 운반선을 통해서 수입한 LNG를 발전소와 지역 난방 공사와 같은 수요자의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석유공사 등과 같은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그 참여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등 형태와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 투자 형태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잘 된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팔고 나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 즉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속회사는 총 20개가 되는데 그 중에 굿가든, 그다음에 GRM, GRES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채는 해당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사는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연항을 살펴보면은 일단 우선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총 2,800만 주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는 실제 700만 주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200만 주를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2002년도, 즉 약 20년 전에 이익 소각을 위해서 200만 주 정도를 소각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는 약 5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110만 주, 그리고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가 388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총 발행된 주식수 중에 자기 주식수의 비율은 약 22.34%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식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주식수만큼의 이익을 소각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엄청나게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기 주식수를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외부의 적대적 M&A에 대비한 그런 자기 주식수 확보를 통해서 적대적 M&A를 물리칠 수 있는 방어권을 최소한 확보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통 주식수는 388만 주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거래량을 보면은 0.13%로 비율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 잠재적인 주주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회사 서울가스가 하는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업과 해외 자원 개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도시가스 공급과 해외 자원 개발, 그리고 부동산 임대 매출 정도가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도시가스 공급업이 38기, 즉 2020년도 1년 동안의 기준으로 보면은 99.55%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99.55%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절대적인 매출이 도시가스 공급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실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면은 비율이 90.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이 매출액은 전체의 0.05%, 그리고 영업이익은 2.58%, 부동산 임대 매출은 매출액이 전체의 0.32%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은 전체의 6.92%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만 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도시가스 공급을 주로 어, 영위하는 업체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실제 도시가스 공급업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업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운반 및 사용, 취급의 편의성 등 여타의 에너지원에 비해서 그 장점이 돋보이는 상대적인 청정 에너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바로 뒤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사업 초기에 막대한 설비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지역에서의 독점 사업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점 사업권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는 배척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판매 단가를 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판매 단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서울 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공익성이 강하고 판매 단가를 규제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꾸준히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애플 기업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재료인 액화 천연가스, 즉 LNG는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및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당연할 테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도입계약과 운반, 비축 공급을 담당하는 데에서 서울가스에게 그 LNG를 넘겨주면은 이 서울가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 부분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이 높은 도시가스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공급 권역 내 열병합 등 집단 에너지 산업의 경쟁과 지구온난화 현상은 판매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상대적 청정 에너지라고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LNG 발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석탄 발전의 3분의 1,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석탄 발전의 8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LNG 발전 자체가 상대적으로 석탄보다는 청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도 안 나오고 초미세먼지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의미의 청정 에너지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판매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성을 살펴보면은 경기 변동과는 연관성이 낮은 편이지만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특징 때문에 도시가스의 특성상 당연히 동절기와 에는 많이 수요가 높고요. 하절기에는 수요가 낮기 때문에 계절적인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의 경쟁 사항을 살펴보면은 특정 지역, 마곡지구나 서울 남부 지역 같이 집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병합 발전 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병합 에너지를 쓰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대신에 지역 난방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가스 공급 지역과 서로 경쟁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죠. 서울가스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18.4%, 전국 기준으로는 8.5%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가져와 보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서울가스의 경우 8.5%, 8.4%, 8.5%로 이 마켓 셰어 입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볼 때 고정비의 비중과 변동비의 비중을 꼭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정비의 비중이 크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고, 변동비가 더 큰 경우에는 단순 비례 증가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나 재고 자산의 가격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회사, 즉 서울가스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원재료 비중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의 변동과 상품, 저장품, 제품과 제공품과 관련된 이 LNG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비중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종업원 급여나 감가상각비 그리고 임차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채 10%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은 확실히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LNG 수급 동향 및 가격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도시가스용 수요량과 발전용 수요량이 다음과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보면은 20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지만 2019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인지 도시가스와 발전용 수요량이 모두 다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가격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다가 2020년도에 바닥을 찍었고 2021년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3.678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8년도 6월쯤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4.7달러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추세이지만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서울가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실제 서울가스의 대차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총 발행 주식 수는 500만 주 정도가 되고 대차 잔고 주수는 5,366주로 인해서 전체 대차 잔고 주수는 전체 주식수 대비 0.1%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차장고 주수가 전체 총 주식수 대비 너무나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증감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제 자본금과 자본 그리고 부채와 자산이 어떠한 증감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자본금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증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을 의 경우에는 3.1%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쌓여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는 자본보다 그 증가폭이 낮은 2.6%로 자본금의 증가 속도가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부채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은 매년 2.9%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서울가스의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도시가스 사업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그 회사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채 1%가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트레일링 12months, 최근 4분기 기준으로 해도 2020년도에 기준보다도 더 낮은 0.2%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회사 자체가 공익성을 띠고 있고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처참하게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률이 2016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최근 4분기까지를 계산해 봐도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은 거의 0%대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액은 그보다 더 안 좋은 마이너스 0.2%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들어오는 현금이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당연히 회사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금 매출이 낮아지고 외상 매출이 높아질 경우에는 매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이 부족하게 돼서 발생하는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서울가스의 경우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동안에 어떻게 매출 채권의 비중의 추이가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20%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는 그 비중이 조금 떨어져서 16.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100원을 팔았을 때 167원 정도는 나중에 돈을 준다는 매출 채권으로 잡힌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가 낮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매출채권의 비율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다라는 점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각각의 K거 기준으로 어떻게 추세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0.2%씩 감소했는데 반해 매출채권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봐도 매출채권의 비중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매입의 합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고자산만 급증한다면 이는 위험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서울가스의 창고의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재고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19년도에는 그보다 빠르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소폭 반등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조금 나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거 기준으로 봐도 재고자산의 경우 매년 마이너스 7%씩 감소를 했고 매출액의 경우는 0.1%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 있는 빨간색 꺾은 선이 유형자산, 아래에 있는 노란색이 무형자산의 비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없는데 우선 연구개발 비용과 그리고 개발비를 무형자산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무형자산에서 개발비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연구개발 비용도 실제 이 회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그것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서 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에서도 특이하게 살펴볼 만한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의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0.2%씩 매년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더 큰 폭인 마이너스 0.8%씩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은 3.5%씩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이 매년 3.5%씩 상승했던 데
반해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년 2.6%씩 상승을 했고 매출 총이익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낮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아까 살펴봤듯이 0%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최근에 1250억 원가량이 발생해서 최근 과거 4년 동안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근에 큰 상승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매년 32.1%씩 상승했다라는 데이터 결과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배당 수익률이 2.1, 1.9, 2.1, 2.5%로 2%대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 국고채 비중과 비교해 보면은 국고채가 1.44%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가스라는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의 비중은 꽤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2020년도에 들어와서 배당금의 비율이 즉 현금 배당 수익률이 18.5%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년 대비 각 한 6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그 이유는 일단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을 해서 약 2,380억 원가량의 돈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어떠한 돈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석 내역을 봐야 되는데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서 장부 금액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은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이 기초에 관한 금액의 부분을 처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를 처분해서 발생한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특별 배당을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0년도에 발생한 이 16,500원, 주당 16,750억 원의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을 팔아서 특별 배당을 했다는 것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2016년부터 2019년도에 주었던 한 2%대의 배당이 이 서울가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1년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019년도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1,81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다시 반전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1,300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71억 원에 불과해서 그 값이 마이너스 742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5년 동안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 추세적으로 증가했는지 하락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당기순이익은 매년 41%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마이너스 6%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제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비중이 조금씩 안 좋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20년도 경우에는 왜 2019년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역전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실제 이것에 대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값이 나와 있고 당기순이익도 1,300원 가량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비용 가산이 1,000억 원 가량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36기, 37기, 즉 2018년도와 19년도에 비해서 비용 가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메인 이유로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큰 금액을 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인세 비용이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용 자체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이 낮아진다면 다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그 반전에서 좋은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경우에는 실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더 큰 값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인세에서 많은 비용을 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잉여 현금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가의 추세성과 관련이 깊고, 잉여 현금흐름은 FCF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주가가 급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잉여현금 흐름, 즉 FCF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1763억 원의 차이로 FCF가 엄청난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주가도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서 20년도로 보면은 그 폭이 또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238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대 초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영업활동과 캐펙스 그리고 FCF의 추세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6%, 캐펙스도 마이너스 4%,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8%로 계속해서 추세가 준다는 점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실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띄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갈 때는 115억 원이었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69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말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에는 1000억 원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300억 원가량으로 많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실제 서울가스의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9년도를 보면은 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3,800억 원 정도가 되고, 실제 당기 순이익이 295억 원으로 ROE가 7.60%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를 보면은 순 자산이 2,592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1,312억 원이기 때문에 ROE가 50.61%로 꽤나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왜 전년도에 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급증했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실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기 순이익 윗단에 관계기업 투자 손익이 있는데요. 그 전년도랑 전년 연도에 비해서 이 관계 기업 투자 손익에서 약 1679억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당기 순이익 또한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 기업 투자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 영업에서 발생시킨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에서 보면은 그렇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관계기업 투자 손익의 일시적인 일회성적인 손익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어느 사분면에 속했는지를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순자산,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많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ROE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A사분면과 D사분면 중간 어디쯤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스의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 그 가격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58,800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 말에는 최고 7만 1,0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당 13만 9,5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서울가스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를 비교해 본다면 서울가스는 최근 5년 동안 약 7.8%의 수익률을 냈고, 코스닥은 8% 그리고 코스피는 10%의 시장 수익률을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림 계산법으로 계산한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는 13만 9,500원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2019년 기준인 3.06%의 ROE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7만 8천원, 5년 평균인 5.47을 대입해 본다면 14만 원이 적정 주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도에 8%까지 ROE를 높일 수 있다면 20만 4천 원 정도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기업의 ROE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은 2021년 기준으로 있어 보이지만 이 회사의 ROE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라든지 가격 결정력에 대해서는 이 서울가스 당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과 그리고 이 공공성 때문에 실제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큰 ROE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배당 성장성은 최근 5년간 꾸준한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양호한 성적이지만 혹시나 2020년도 즉 특별 배당을 했던 그 일회성 배당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10몇 %의 배당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가 역성장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고 액화 천연가스의 성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격의 변동폭이 꽤나 크다면 아무리 액화 천연가스가 석탄보다는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100% 친환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의 경우에도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7.6%, 2020년도에는 일회성 관계기업 청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50.6%의 수익률이 있는데 그 또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ROE가 그렇게 높은 점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잉여연금 또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줄은 점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30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반토막 이상이 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회사 청산 시에는 남는 돈이 7,700원 가량이 되므로 회사 자체의 재무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은데요. 성장성에는 느낌표보다는 아직은 물음표가 붙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스의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